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읽은 책 3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예쁜 파란색 표지죠.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오는 제안들 총서 중에 한 권인데요. 다와다 요코의 글자를 옮기는 사람이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 표지에 약간 코발트 빛나는 파란색이 굉장히 예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이 다와다 요코는 원래 와세다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을 하다가 나중에 독일 쪽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살고 독일에서 독일어로 책을 내고 에세이나 소설 등을 쓰는 작가인데요. 제가 이전에 다와다 요코의 책은 여행하는 말들이라는 에세이를 읽었어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번에 워크룸 프레스의 제안들에도 다와다 요코의 소설이 있다고 해서 또 이 책이 번역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이라고 해서 빌려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번역가는 안네 두덴의 알파벳의 상처라는 책을 번역을 해요. 카나리아 제도의 한 섬에 지인이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번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번역을 하면서 그 독일어랑 일본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어순을 그대로 한 단어 하나씩 번역을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섬에 뭐 바나나 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작가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좀 인상 깊었던 문장이 세상에는 다른 말로는 절대 번역되지 않는 책이 또 있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책이 그렇지요. 번역본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원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번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와 같거든요. 뭔가 후두두 돌멩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여기 책 속에서도 번역가가 섬을 거닐면서 자기 신발 안에 뭔가 모래? 자갈 같은 게 들어가서 그거를 후두두 털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그냥 바닷가를 산책을 하다가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간 그런 표면적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번역이라는 게 아무리 잘 번역을 했더라도 원래의 언어로 된 책이 사라지고 번역본만 남았더라도 그 번역본에는 마치 신발 속에 들어간 자갈처럼 흔적이 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그 장면에도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그런 번역서와 그다음에 현실을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좀 워크룸 프레스 제안들 총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책은 또 에세이인데요. 작고 단순한 삶의 진심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인 단순한 진심의 두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들은 원래 이 책을 쓰실 때는 동해 8평 원룸에 두 분이서 같이 사셨는데 최근에 강릉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점점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면서 현실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생각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도 쭉 보여주시고 있으세요. 이 두 분은 이런 미니멀리스트 삶을 실천하면서 또 북바인딩 제작을 하고 계세요. 북바인딩 노트 같은 거를 팔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101인가 거기에서 북바인딩 온라인 수업을 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 때부터 좀 즐겨봐서 그런 뭔가 꾸미지 않고 소소하게 살아가는 제 또래 젊은 분들의 삶이 궁금해서 유튜브도 쭉 봤고 또 유튜브랑 이분께서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는데 블로그에서 계속 책을 내는 과정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서 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저희 동네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해서 제가 저희 도서관 첫 번째로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두 분께서는 동해에서 8평 원룸에 두 분이서 살기 전에 24평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손님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활동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단독주택이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8평 원룸으로 옮겨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또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는 그 다음에 뭐 2년을 만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의 중간에서 뭔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삶을 찾아서 나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그 다음에 여러 관계에 대해서 여러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였다. 조금이라도 일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면 단호히 멈추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도 벅찰 것 같다고 느껴지는 일이면 거절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대신 반대로 노를 내려놓는 꼴이었다. 이 문장이 저는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9 to 6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이렇게 꾸준히 근무하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약간 프리랜서와 계약직 그 중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선에서 일을 받아야 되고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제 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면서 여러 시도를 할 텐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생업이 있잖아요. 그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지 좀 많이 걱정인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싫어지지 않도록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만 단호히 멈춘다 이런 자세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글렌 굴드가 있는데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고 또 그런 위대한 피아니스트 생각하면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글렌 굴드의 말 중에서 피아노를 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류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저는 만화를 그리고 만화를 그리는 거 좋아하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만화를 그리면 만화를 그리는 게 금방 싫어지겠죠. 그래서 만화를 그리지 않는 시간, 만화를 그리지 않고 뭐 생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만화를 한동안 그리지 않더라 해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좋아하는 마음이다라는 거를 저도 많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죠. 그런 부모님과의 그런 갈등을 어떻게 갈등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 좀 나와 있어서 여러모로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두 분들의 앞으로 활동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리센코의 망령이라는 책이에요. 부제는 소비에트 유전학의 굴곡진 역사이고 동아시아 출판사,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낸 책입니다. 일단 표지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죠. 리센코는 약간 소련 유전학, 소련 과학, 그다음에 과학과 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소련 시기에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과학도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숙청, 말 그대로 과학자로서의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사람으로서 생명을 잃는 숙청도 있었는데 이 리센코는 한때 소련의 유전학을 장악을 하면서 자신의 과학적인 적수들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악명이 높은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리센코가 소련 유전학에서 유명한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에요.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고 획득 형질의 유전이 뭐냐면은 저도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어떤 개체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얻어지는 그런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형질들이 유전된다라는 그런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유전자 안에서 갖고 있던 정보가 후손으로 계속 유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획득되는 형질들이 유전된다는 건데, 리센코는 이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한 여러 과학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 리센코 이퀄 획득 형질의 유전 이런 게 좀 되어버려가지고 리센코가 1965년인가 그때 실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리센코의 악명 때문에 리센코가 자기 적수들을 막 숙정하고 소련 유전학에 이런 오명을 남겼기 때문에 획득 형질의 유전도 자연히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 그 다음에 서구의 과학자들, 다른 해외 과학자들도 좀 다루기 자체를 꺼려 했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획득 형질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리센코가 활동하던 소련 시대 과학과 그 다음에 최근에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과학의 과학사를 다루고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과학과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영향을 후대까지 받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워낙에 과학뿐만 아니라 뭐 음악과 정치, 그 다음에 뭐 다른 분야와 정치가 연관이 되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격동의 이야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학에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해도 약간 과학과 정치의 그 오묘한 관계에 좀 관심이 가시는 분들을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과학서는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 편인데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3권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모두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인데, 요즘에 이렇게 동네 도서관을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도 거의 1, 2주에 한 권씩은 신청을 해서 보고 싶은 책들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들어오니까 읽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